20살에 즉위하고 3년 만에 그리스는 물론 페르시아 원정에서 대승을 거둔 알렉산더는 다음 해, 그러니까 24세 때 이번에는 이집트로 넘어갑니다. 싸움을 멈추면 죽는 병이라도 걸린 건지 어떻게 해서든 신화 속 영웅 일대기의 주인공이 되어야 한다는 집념이 있었는지 하여간 그는 또 활약하게 됩니다. 이소스 전투 이후 패배한 다리우스의 페르시아군이 달아나면서 노출된 시리아 전역의 빈자리를 채우듯 알렉산더가 휩쓸게 됩니다. 정복전쟁을 하는 이들의 룰, 항복하면 용서, 저항하면 학살로 각 도시를 공격했는데 특히 티레, 가자 등이 격렬하게 저항했습니다. 특히 티레 공성전이 유명한데 티레는 섬에 위치한 도시로 높은 성벽과 지리적인 이점으로 인해서 1000년이 넘는 세월 동안 한 번도 함락되지 않았던 난공불락의 요새였다고 합니다. 전설에 의하면 자주색 염료를 발명한 곳이 티레라고도 하네요. 과연 알렉산더도 티레를 함락하는 데는 상당히 애를 먹었습니다. 티레는 격렬히 저항했고 전투가 길어져서 지연이 되었습니다. 하지만 제가 괜히 미친놈의 첫 주인공으로 알렉산더를 넣었겠습니까? 그는 미친놈다운 방법으로 티레를 공략할 방법을 생각해냅니다. 뭔 방법인고 하니 인공기를 바다 위에 만들지 않은 것, 미친놈이죠. 밤마다 은밀히 건설하고 딴 쪽에서는 끊임없이 공격해서 시선을 돌리게 하는 등으로 미친놈다운 공략 계획이 실행됩니다. 집요하기 그지없지만 어쨌든 이게 성공합니다. 근데 그렇다고 끝이냐고 하면 그런 게 아닌 게 티레는 높은 성벽으로 길을 만들어도 공략이 힘들었습니다. 그럼 알렉산더는 당연히 미친놈답게 미친 해결책을 제시합니다. 그것은 바로 43m 높이의 공성탑 헬레폴리스라는 신병기를 개발하는 것이었습니다. 이 녀석은 발리스타가 장착되어 있으며 무게는 150톤의 움직이는 성 같은 것이었습니다. 이것을 쓰려면 무려 3000명의 인원이 필요했다고 합니다. 이리하여 난공불락을 자랑하던 티레가 점령됩니다. 점령 후 알렉산더는 분풀이로 티레 사령관들을 전차에 매달아서 죽을 때까지 자갈밭 위로 끌고 다녔다고 합니다. 진짜 이놈은 미친놈 같습니다. 하여튼 이런 식으로 안마할 것 같은 도시도 점령하고 쑥대밭으로 만들어버리니 주변에 겁을 먹은 대도시들은 순순히 항복하게 됩니다. 알렉산더는 어릴 적 향료에 향을 잔뜩 쏟아부었다가 스승이었던 레오니다스에게 향료가 특산품인 나라의 지배자가 되기 전까지는 향료를 낭비하지 마십시오라는 소리를 들었는데 알렉산더는 이런 전투들을 승리하면서 얻은 향료들을 마케도니아로 보내면서 스승에게 향료를 많이 보내니 걱정 마시고 제사에 사용하십시오 라고 편지를 보냈다고 합니다. 어쨌든 공성전에도 확실히 실력을 발휘하면서 이집트를 정복하고 돌아다닌 알렉산더는 이집트인들에게 해방자라고 불렸다고 합니다. 사와라는 도시에 있는 아문 또는 아멘의 신전이 있었는데 여기서 그가 필리포스의 아들이 아니고 신의 아들이라는 신탁을 받습니다. 대체 뭔 이론인지 모르겠는데 하여튼 안 그래도 지가 스스로 반신반인이라고 생각했던 미친놈인데 눈치를 봐서 호응해준 건지 어쩐지 하여간 그렇게 공식적으로 신탁을 내려줍니다. 알렉산더는 기뻐했습니다. 아몬은 제우스와 동일시되었기 때문입니다. 그는 자기 출생의 비밀이 밝혀졌다고 기념주화까지 발행했습니다. 미친놈을 보는 마케도니아 장군들은 참 기분이 이상했는데 왜냐면 자기들이 발탁된 것은 필리포스 덕분이었기 때문이었습니다. 진짜 광기는 당대에도 후대에도 하여간 사람들을 곤혹스럽게 만드는 것 같습니다. 어찌되었든 시리아와 이집트를 정복한 알렉산더는 스스로 파라오를 칭하고 그 유명한 알렉산드리아를 건설하기도 했습니다. 다음 해, 그러니까 알렉산더가 25이 되었을 무렵 이집트를 나와서 동쪽으로 진군합니다. 도망친 후 이를 바득바득 깔면서 그동안 자신의 모든 것을 쥐어짜서 9만에서 10만의 대군을 모은 다리우스 3세는 가우가멜라에서 알렉산더를 막아섭니다. 다리우스 3세에게 있어서 아케메네스 왕조 페르시아의 명운 그 자체를 건 거의 모든 것을 끌어모은 결전이었습니다. 이로써 기원전 331년 10월 1일 가우가멜라 전투가 시작되었습니다. 알렉산더의 병력은 대략 경장보병이 트리키아 6,000명, 일라리아, 아그리아니아, 크레타가 각각 1,000명으로 총 9,000명, 중장보병은 마케도니아, 페제타이로이 12,000명, 히파스피, 스타이 3,000명, 그리스 동맹군 7,000명, 그리스 용병 9,000명으로 총 31,000명, 중기병이 헤타이로이 2,100명을 포함해서 5,000명, 영기병 2,000명으로 총 7,000명으로 도합 알렉산더 측 총 병력은 47,000명 정도였습니다. 반면 페르시아 측 병력은 전차가 200대, 경보병 62,000명, 그리스 중장보병 2,000명, 기병 12,000명, 전투코끼리 15마리 등이 참전했습니다. 학자들마다 의견은 다르지만 대략 페르시아 측 총 병력은 10만 명
전후였을 것으로 추정됩니다. 수적으로도 마케도니아는 분명히 열세였지만 무장과 훈련 수준은 마케도니아가 압도했습니다. 페르시아 측 보병들은 그리스 용병과 이모탈, 즉 불사부대 정도를 제외하면 무장과 훈련 수준이 떨어졌습니다. 페르시아는 농민이나 다름없던 훈련 상태에 창과 방패만 쥐어준 무장 수준의 징집병들이 많았는데 이들이 페르시아 군의 수자를 뻥튀기 하는 주범인이었습니다. 다만 다리우스는 이번엔 필사의 각오로 임한 만큼 칼과 창을 더 길게 제작하고 전차 200대와 전투 코끼리 등도 준비했습니다. 또 대규모 기병 지원을 위해서 제국 전역을 뒤져서 기병을 끌어모아서 적게는 12,000, 많게는 4만 명까지 기병들을 모았습니다. 이 중에는 사카족의 카타프락토이도 동원되었는데 이들은 당대 최강이라고 손꼽히던 알렉산더의 헤타이로이와 페르시아보다도 더 중무장한 것으로 묘사됩니다. 또한 전차의 대활약을 기대하면서 가우가멜라 평원의 땅을 평평하게 만드는 준비도 했습니다. 숙련도는 부족했지만 역시 전장에서 압도적인 위용을 보여줄 전투 코끼리도 준비한 것도 그렇고 이번에야말로 다 때려부수겠다고 다리우스는 생각했던 것 같습니다. 지금까지 없을 만큼의 만반의 준비를 다한 다리우스의 대군에 비해서 마케도니아군은 병력수가 너무 열세했습니다. 파르메니온은 알렉산더에게 밤에 기습하자고 제안했는데 알렉산더는 늘 그렇듯 남의 말 족같고 이렇게 대답했습니다. 나는 승리를 훔치기 싫다. 낮에 싸워서 정당하게 쟁취하겠다. 미친놈 간지를 보여주면서 드디어 세계사에서도 손꼽히는 대전 중 하나인 가우가멜라 전투가 시작됩니다.